you gonna 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루진단 라이브에 오늘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옵니다. 잘 알려진 대로 김종인 전 대표는 과거 민주당에서 총선, 한국당 전신이었던 한나라당에서는 대선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현재 혼돈에 빠져있는 정치권과 각종 시국 현안들, 김종인 전 대표에게 직접 듣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민순 전 외교장관으로부터 그 해법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인터넷 공간에서 화제가 된 주요 이슈부터 보시면서 이루진단 라이브 출발하겠습니다. KB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지난 한 주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입니다. 정치 분야입니다. 울산시장 민주당 후보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개입 의혹이 담긴 송병기 울산부시장의 업무일지 메모가 나와 검찰이 조사 중이라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전형적인 허위 보도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위해 월 2,500만 원의 대통령 연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대통령 연금에 대해 알려주는 기사입니다. 한국 대통령은 퇴임하면 재직 연봉의 95%를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사회 분야에선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는 소식입니다. 가족에 대한 험담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해 학생은 14세 미만이어서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생활 분야에선 손석희 JTBC 사장이 6년 4개월 만에 간판 뉴스룸 앵커에서 하차한다는 소식입니다. 손 사장의 하차를 두고 뉴스룸 시청률 하락 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계 분야에선 성탄절 전날 스페인의 한 리조트에서 영국인 가족 3명이 수영장에서 익사했다는 기사입니다. 수영장에 빠진 9살 딸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와 오빠가 뛰어들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빅데이터 이슈였습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이루진단 라이브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휴일 아침인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출연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최근에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네, 이게 지금 내가 뭐 일체 언론 접촉을 안 했었는데 네. 뭐 지금 연말 맞이해가지고서 KBS가 인터뷰 정원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한번 해보자 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2년 반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나왔어요. 이 정부에 대고 할 얘기가 있으시다. 네. 이제 집권 후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오늘은 뭔가 좀 전할 말씀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를 하고요. 하여간은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가 먼저 준비한 화면을 잠깐 본 뒤에 대표님 김종인 대표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도대체 한나라에서 내려와주세요. 이렇게 난치기 현저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확보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서 지금 국회 얘기를 먼저 좀 해볼까 하는데요. 방금 보신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국회 본회의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장면. 모양이야 뭐 아주 안 좋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화가 된 지 근 30여 년이 가까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국회는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를 하지 못하고 있어 항상 여야의 아주 격심한 갈등 속에 있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짜증스러운 연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저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보시는지 배경.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할 일을 갖다가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어떤 특이한 것을 뭐 시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았냐는 거예요. 상식적인 거를 지키지 않다 보니까 저런 일이 벌어졌다. 내가 보기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국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고 뭐 검찰 개혁을 갖다가 굉장한 뭐 공수처 법, 그 다음에 뭐 검찰개혁법, 이것이 지금 잘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는 극렬한 투쟁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치제도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제도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과연 이게 한국 정치에 맞는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연동형 비례제가 한국 정치 현실에 맞지 않다. 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처음으로 채택해서 시행한 제도인데, 그냥 독일이라는 나라는 2차 대전에 패전해가지고서 특수한 여건하에서 이제 헌법과 소위 선거법을 갖다 제정하게 돼 있는데, 물론 당시에 독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네. 성전국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초기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예.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라는 나라는 히틀러의 악몽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 히틀러와 같이 일단 어느 한 당이 막강하게 등장을 해서 나라 전체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제도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을 해가지고서 지역구 반, 비례대표 반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한쪽이 그냥 의석을 갖다가 절대 다수를 갖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그러니까 히틀러 독재에 대한 반성에서 도입된 연동형 비례제, 독일의 연동형 비례제가 우리 정치 현실하고 맞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도 자체가 거기는 내각제를 하는 나라고 우리는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면은 집권당은 당연히 선거를 앞두고서 소위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자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자신이 지금 없는 것 같이 지금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군소정당과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서 군소정당의 요구를 갖다 받아들여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갖다 할 것 같으면은 소위 다수의 표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집권 여당에서 생각하는 무슨 공수처법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거를 갖다가 통과를 시키려면은 군소정당의 소위 협조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니까 군소정당의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자라는 것이 미끼로 던져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끼로 던져졌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제를 추진했던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라고 하죠. 정의당,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등에서는 이게 사표를 방지를 하고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명분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집권당이 자신이 있는 집권당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선거에서 이 과반수를 확보를 해가지고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걸 갖다 해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확실치 않다 이런 얘기예요. 확실치 않으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는데 최근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은 뭐 연동형 비례대표가 통과가 되니까 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의석 확보를 위해서 뭐 비례 한국당, 비례 민주당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벌써 이것이 기본적으로 구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본 취지가 훼손되고 오히려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오히려 정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더 있는 거죠. 대표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한국당이 지금 공식화하고 있는 비례 한국당 부분들은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도 비례 민주당을. 민주당도 뭐 한국당이 하면 자기네들도 안 할 수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지금 공식적으로는 민주당에서는 비례 정당 창당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검토한 바도 없지만 앞으로 이 한국당의 비례 한국당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볼고 같으면은 결국 민주당에서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이제 그 모의 실험,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비례 한국당, 비례 민주당이 창당이 되게 되면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런 거죠. 그도 그냥 과거와 똑같이 거대 1, 2당 구도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라면 연동형 비례제를 지금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해왔던 소수 정당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착각을 했다고 이제 하는 거지 결국은. 그럼 이제 정당 난립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번에 저희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이 공수법의 관계 때문에 여야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면은 지금 5개 정당이 여당이 돼 있고 야는 지금 한국당 하나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갖다 생각들을 해봤어야죠. 아, 그런 거라 이거죠. 어쨌든 연동형 비례제 취지에는 맞지 않긴 하나, 현실적으로 이걸 지금 막을 방법은 없다. 방법이 없는 거죠, 왜? 참 걱정이 많네요. 그렇다면 이런 식의 거대 정당 구도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금 관측이신데.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나는 민주주의 발전에 오히려 네. 역효과가 되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봐요. 민주주의 발전이 역행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말씀이시고. 자, 그러면 선거제 개혁을 통한 이런 식의 우려 섞인 전망들을 지금 내놓으셨는데, 그럼 내년 총선 구도는 지금 연동형 비례제 통과 이후에 어떻게 짜질 걸로 예상하십니까? 그럼? 내년 총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 연동형 비례제표라고 하는 선거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뭐 한국당에서 비례 한국당이 나오고 결국에 가서 또 이제 민주당에서 비례민주당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 소위 군소정당들은 설당이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자기네들이 굉장히 크게 희망에 부풀어서 예를 현재 들어서 정의당이 수혜를 볼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지금 단순한 지금 현상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정의당이 거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난 착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예. 정의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념 정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념 정당으로서 그동안의 정의당이 색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분하고 보기에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별로 이렇게 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또 하나의 이념 정당이라고 하는 소위 민중당이라는 게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이념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쪽에 오히려 더 많은 표를 갖다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정의당보다는 민중당 쪽으로 표를 더 많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정당 지지율은 근데 정의당이 민중당보다는 훨씬 많이 나오고 있다는 그래 거죠? 지금 현재는 민중당이라는 것은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서 아직까지 노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유권자 인지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총선 구도에 대해서 지금 정의당이 직접적인 이를테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런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난 내가 피해라고 보진 않아요. 네네. 그 자연적으로 뭐 유권자의 성향이 그렇게 가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정의당이라고 하는 데서 보면은 과거에 19대 때, 17대 때 소위 민노당이 가장 의회 진출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8대 다시 좀 주춤해졌고 19대 때는 소위 야당의 연합공천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또 그렇죠. 모든 명맥을 유지를 했는데 그게 이제 20대에는 그 연합공천 내가 이제 그때는 좀 민주당을 내가 이끌어올 때인데 그렇죠. 연합공천을 한 건 절대 거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겨울 가서 지금 뭐 여섯 석인가 그것도 뭐 억지로 해서 6석이라는 게 확보가 돼 있는데 그렇죠. 과연 그 이상의 의석이 과연 확보가 가능하겠느냐 그건 뭐 선거를 해봐야 하겠지만 이 비례민주당 뭐 비례 한국당이 생겨날 것 같으면은 그 이상의 의석 확보라는 것이 나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자, 그러면 비례민주당, 비례한국당 구도가 현실화되게 되면 거대 1, 2당 구도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3당의 약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근데 지금 3당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다음 선거에서 지금 민주당은 여당이니까 국민에게 그동안에 소위 집권에 대한 평가를 갖다 받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은 집권당이 그동안에 별로 크게 어떠한 그 업적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세력으로서의 대안을 제대로 못 보여줬다. 평소 같으면은 소위 야당이 그걸 받아먹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한국당의 입장은 그걸 그렇게 곤산히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한국당에서 배출한 두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자유스럽지 못한 몸이 지금 돼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도 한국당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뭐 보수 통합은 여기에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서 보수가 과연 뭐를 했느냐, 그동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크게 두 정당이 하나는 보수라고 하나는 진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있어서 진보는 뭐를 했고 보수는 뭐를 했고 그게 명확하게 나타난 게 없어요. 결국 가서 집권하면은 권력을 향유하고 기득권 보호하고 그러고 가는 거 이외에 다른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이 집권 세력은 별로 업적이 없으니까 여기에 표를 주기는 싫은데 또 마땅히 한국당에 대해서 표를 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하나의 소위 국민들의 욕구에 맞는 새로운 소위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등장했다고 보십니까? 등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전 등장할 수 있다고 봐요. 아직은 앞으로. 등장한 상태는 아니고. 지금 그런 저희 분위기가 여기저기 감지되고 있는데 네네. 그게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1987년 지금 민주화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92년 이후에 문민정부를 해서 거의 30년 했어요. 예. 이 30년 동안에 소위 진보가 15년, 보수가 15년 헌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보수와 진보 이 사람들이 사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한 게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치권에서 지금 오늘 김종인 대표께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군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께서 최근에 뭐 알려지지 않은 행보 가운데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런 뭐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단 말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실까요?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뭐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한 뜻을 가지고 뭐 날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입장밖에 돼 있지 않는데 현재로서는. 뭐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이제 불란서의 마크론이라는 그 대통령의 프랑스요. 소위 정치 출발을 좀 이렇게 들여다볼 것 같으면 불란서라는 그 마크론이 출발했을 때 상황과 우리의 지금 현실이 거의 어느 정도 유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면은 불란서라는 나라가 50년의 혼란을 겪다가 1958년에 드골이 출연해가지고 근대 불란서의 기틀을 만들어 놓고 69년에 이 드골이 퇴장하고 난 다음에 뭐 사회당과 이 보수당이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거기도 역시 그 기득권에 사로잡혀가지고서 거기에 그냥 매몰된 상황에서 불란서의 미래에 대한 발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마크롱 같은 사람이 나왔고 일반 국민들이 그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어느 날 소위 마크롱이 전혀 정치도 해보지도 않았고 선거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나라도 정당사를 쭉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거는 이제 뿌리부터 얘기하면 역사가 70년도 넘고. 그렇죠. 또 이 한국당도 역시 자유당 1951년 이때서부터 그 70살이 거의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가 참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87년에 이 대통령 직선제라는 것을 개헌해가지고 지금 87년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현실을 볼 것 같으면은 소위 기존 기득권에 안주해가지고서 정당들이 정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지 무슨 미래에 대한 새로움을 어떤 보여주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한국의 미래에 대한 답답한 생각을 갖고 있고 뭐 심지어 과연 미래가 좀 암담한 것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미래의 비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런 걸 갖다가 내세우고 등장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국민의 의식이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지금 성숙돼 있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마크롱 말씀하셨는데 마크롱은 그야말로 신진 기예였지 않습니까? 일반에도 노출 안 됐던 정치 신인이었었는데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뭐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다는 뭐 한국에서의 그런 가능성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다음 총선에서도 시대 정신이나 이런 게 결국 우리도 뭐 이를테면 세대 교체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 당연히 세대 교체가 돼야지 한국의 미래가 난 있다고 봐요.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새로운 정치 세력 중심 역시 주축 세력도 젊은 세력. 물론 그렇게 보여요. 이를테면 30, 40대 중심의 새로운 정치 세력. 얘기해서 7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주로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최근에 1월 6일인가요? 아마 지금 창당 예정인 새로운 보수당의 내건 기치도 젊은 정당인데. 새로운 보수라고 하는 건 나는 우리나라의 그 보수라는 말이 뭐를 의미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무슨 새로운 보수, 뭐 혁신 보수, 무슨 따뜻한 보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수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보수, 진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볼 건 내가 양당을 다 거쳐봐서 아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수는 무엇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보수고 진보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진보라는 게 잘 보이질 않아요. 그냥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같은 정당의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성정당들은 그런 주체제란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그 새로운 정치 세력에는 그러면 누가 주축 세력이 돼야 되는 거고 누가 함께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방금 새로운 보수당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나라가 크게 진보로 발전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하여튼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종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 입증이 된 상황이에요. 그 새로운 정치 세력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총선까지 1, 2, 3, 4월 15일까지 지금 남아있는 시간인데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이 상당히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는 얘기죠. 새로운 정치 세력이 지금 전면에 등장하기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뭐 급박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시고요. 그러면 지금 보수 일각에서 나오는 대통합, 보수 대통합 부분들하고는 이 방금 말씀하신 신진 세력들이나 정치 세력들의 등장과는 무관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당연히 그러니까 보수 대통합이 것이 말이 그렇지 무슨 보수를 대통합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두 대통령, 보수에서 내세웠던 두 대통령이 오늘날 저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보수란 말이 일반 국민에게 맥히겠느냐. 나는 한국당의 지금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엮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 정서를 좀 정확하게 읽고서 이 선거에 임하지 않고서는 선거를 승리로 이끌을 수가 없어요. 한국당 입장이 그렇다. 한국당 얘기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당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직전에 한나라당 행복추진위원장으로서 경제민주화를 설계하지 않으셨습니까? 한나라당 그러니까 전신이었죠. 한국당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그 내막을 꿰뚫고 계실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질문 드리고 싶은 건데 한국당 현재 상태에 대해서 그다음에 문제점이라면 그러니까 한국당의 현재 상태는 지금 뭐 친박, 비박, 뭐 탄핵 세력, 비탄핵 세력 이렇게 갈등 구조가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런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정서가 어떻게 변화하고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적응해야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이 전혀 안 돼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황교안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글쎄, 나는 이제 리더십이라는 게 뭐 황교안 대표나 뭐 대통령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리더십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건데 그것이 여태까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자,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국당에서 지금 공천관리위원장 국민 공모가 있었는데 김 대표님도 추천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공식 요청이 들어온 거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난 전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혹시라도 공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자리를 하나 맡은다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당이 과연 국민의 정서를 제대로 수용하고 선거에 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들이 지금 이 과거에 19대 선거 때 그러면 한국당이 152석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를 했는데 그전에는 굉장히 암담한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서 152석이 될 수가 있었는가. 그때는 참 한국당이 국민 정서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한 소위 자체 변혁을 가져왔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그런 상황에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시고 그렇다면 민주당을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 때 비대위원장을 하셨으니까 또 그리고 당시 그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대표를 삼고 초려했다는 거는 뭐 널리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속사정에 대해서도 꽤 잘 알고 계실 건데 현재 민주당의 문제점을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하신다면. 나는 민주당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어떤 소위
여당보다도 더 경직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경직되어 있는 구조. 당 내부에 있어서의 이론은 다른 의견이 전혀 수용이 되지 않다가 보니까 그저 그냥 위에서 내려온 지시에 따라가는 그러한 정당의 형태를 지금 갖추고 있는 거죠. 의사결정 구조가 경직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의 의견들이 활발하게 위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답답함?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지난번에 이제 조국 사태 같은 것을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네네. 나는 그건 진짜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아니, 그 조국이 임명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정이 돼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임명이 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도 소위 자기가 참 엘리트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여건에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행태 자체가 굉장히 나는 의아하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근데 검찰이 사실은 이 정부의 검찰이지 다른 검찰이 아니거든. 예. 검찰이 소위 이 사람의 어떠한 범죄를 조사해야 되겠다고 했으면은 예. 그 사이 검찰이 과거에도 볼 것 같으면 권력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는 기관인데 예. 그 사람들이 확신이 없으면서 그걸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그냥 맹목적으로 이 집권 여당이 검찰을 상대로 해서 공격을 가하고 하는 이러한 식의 소위 여당이라는 것이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여당인가 하는 의심이 굉장히 드는 거죠. 조국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여론 수렴이나 밑에서의 비판적인 의견 같은 게 당 지도부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구조가 문제다. 그렇죠. 지도부도 뭐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전달도 안 되고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국 사태 말씀하셨으니까 검찰 수사를 또 지금 언급을 하셨고요. 관련해서 내일 지금 표결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도 선거제 개혁과 같이 지금 두 가지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으면서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저런 여러 가지 사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김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 국회 내일 표결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 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사실 공수처라는 걸 왜 만드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냐면은 소위 권력이 검찰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지를 않는다는 자세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검찰을 갖다가 검찰 본연의 임무에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안 가지면은 검찰 스스로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리고 나는 이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검찰을 이원화하는 식의 법을 만든다고 그러니 그것이 과연 개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어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수처가 다룰 수 있는 소위 범죄라고 하는 것이 판검사, 뭐 고위공직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네네. 이게 만들어가지고 잘못 적용이 될 것 같으면은 진짜 이 민주주의 발전에 큰 장애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상권분립화해서 판검사들에게 대한 어떤 소위 사법부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금 제도가 새로 탄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판검사에 대한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죠.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문제점이 제기가 될 수가 있다. 난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저게 세계도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하는 나라에 없는 제도를 갖다가 또 우리가 하나 고안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저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결국 손질이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이제 내가 보기에 저게 통과되더라 하더라도 이 정권이 영원히 가는 정권이라고는 난 보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결국 가서 다음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서 이런 제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론을 보면 검찰 개혁에 대한 지지 여론이 어쨌든 과반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난 보기에 별로 이렇게 정치적인 의미를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 국민들이 도대체 뭐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자체가 없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자, 화제를 바꿔가지고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한번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과거에 비대위원장 맡으실 때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아주 긴밀하게 소통도
테고요. 이분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잘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지금 질문을 드리겠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서. 리더십은 이미 2년 반 동안 다 노출이 됐는데 뭐 일반 국민이 뭐 나보다도 더 현명하게 난 평가를 하리라고 생각을 전체적으로 해요. 평가를 근데 하는 건 나는 어떻습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은 거기에서 좀 이제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갖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것이 지금 얘기했던 검찰 이야기다, 개혁. 뭐 탈원전이다 하는 이런 데서 자기가 한번 생각했던 데서 이렇게 떠나지를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 성격을 뭐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도 성격이겠지만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소위 그 참모들이 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가지고서 좀 깊이 토의를 해보면은 뭐가 나올 수 있을 건데 네네. 뭐 대통령의 의지가 이렇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수능을 하지 더 이상 다른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특정 이슈에 대해서 집착이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고 이제 여건이 바꾸면은 자기 생각도 좀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바꾸는 거죠. 그때도 느끼셨습니까? 그때 비대위원장 하실 때도 그때는 뭐 급할 이분이 때니 이런 분이다. 그때는 뭐 당장에 급할 때니까 네네. 뭐 저희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느끼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나 나름대로는 판단이 좀 있습니다만은 지금 2년 반 동안에 문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은 사실은 우리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것에 대한 인식이 좀 잘못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법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집권 후반기에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될 거고 좀 성찰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뭐 지금 조언하신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가장 여론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경제 정책에 관해서 뭐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네. 지금 소득을 주도로 해서 좀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예. 지금 금년도 성장을 볼 것 같으면은 과거에 우리가 뭐 IMF 사태라든가 뭐 11.6 사태라든가 이러한 것을 떠나서는 성장률이 제일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아마 1%대 성장률이 뭐 이루어질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2년 반 동안 소주성을 해가지고서 이제 대개 그 결과를 갖다가 판단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는 뭐 어떻게 방향을 선회해야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할 시기가 됐는데 그걸 과연 어떻게 바꿔서 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소득주도 성장이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 뭐 고집이나 뭐 집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변화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쉽지 않을 거다. 네. 아, 그렇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뭐 거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김 대표께서 경제민주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에. 뭐 경제민주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과거에 박근혜 정권도 그렇고 지금 정권도 그렇고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내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지금 사실 뭐 흔히 얘기하는 포용 국가를 만든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포용 국가를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은 원래 우리가 얘기했던 경제 민주화를 통한 제도적인 장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포용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아, 그런 거군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텐데 미흡하다는 말씀이시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역시 그 대북 정책이나 외교 정책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지금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신다면. 뭐 대북 정책이라는 건 외부에서 느껴보기에 그냥 답답한 것 같아요. 네네. 그 대북 정책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현상을 너무 안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김정은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갖다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힘으로는 김정은의 비핵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북한에게 아무리 비핵화하라고 해도 우리의 얘기를 가지고 비핵화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강대국으로서 비핵화를 갖다 강력하게 추진하니까 우리는 그걸 갖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 외교가 뭐 대미 외교도 그렇고 대일 외교도 그렇고 뭐 대중 외교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썩 발전하는 것 같은 모습을 갖다 보이지 않고 있는데 네네. 결국은 우리가 대북 문제와 관련해가지고서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생성이 돼가지고 오늘날 이 정도까지 이루고는 과정 속에서 예, 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갖다 계속 강화를 해야만이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위 대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뭐 흔히들 얘기를 해서 저희 무슨 이제는 뭐 우리도 이 정도 수준이 됐으니까 뭐 탈미도 해야 된다, 뭐 친중을 해야 된다는 이런 데에 조금 주의를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복잡하고 좀 민감한 현안인데도 막힘없이 말씀하시는 거는 여전하시네요. 하여간 뭐 오늘 정치권이나 시청자들께서 김 대표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궁금증이 좀 풀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뤄진다는 라이브의 여론조사입니다. 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 연동형 비례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번 선거법에 대해서 저희가 찬반을 물었습니다. 찬성 40, 반대 31, 모르겠다가 29%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한해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물어본 결과 찬성이 40%, 반대가 31%로 남았습니다. 모르겠다는 답변도 29%나 됐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월성 원전 1호기의 영구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안전 우려와 낮은 경제성을 감안해 영구 정지를 찬성하는 의견과 2022년까지 연장 승인이 났던 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영구 정지 결정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답변이 47%, 적절하지 않다는 38%였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 방안으로 피해자들에게 한일 양국기업과 국민의 성금으로 조성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일 갈등을 푸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찬성하는 의견과 피해자 격인 한국이 모금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물어본 결과 반대 의견이 57%로 찬성 28%보다 2배가량 더 많았습니다.